네,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벌써 이제 개발자들이니까 SQL이 빡 떠오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SQL 공부해야 되나? 근데 기숙사 시험 문제는 아쉽게도 SQL 문제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개발 뭐 업무를 안 하시거나 어떤 DB 쪽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귀찮죠? 이거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과목에서는 지금 우리가 늘상 말하는 오라클 RDB를 가리킨다.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보지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해서 상위 레벨에서 이것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이 역할을 잘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나에 대한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리 기술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난 DB 전혀 모르는데 DB 때문에 이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옮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DB 개요해서 일반적인 D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DB를 설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DB를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계획 가서 데이터. 그래서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약어죠.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하고 베이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이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베이스의 어떤 바탕이시는 무언가예요. 거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베이스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많은 베이스가 존재해요.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위한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DB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데이터가 뭐냐? 부터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데이터는 식별 기록이 가능한 단순한 사실이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얘기가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네. 근데 사실 우리는 데이터에 관련된 업이긴 해요. 근데 데이터에 관련된 업이지만 우리는 데이터보다는 좀 더 인포메이션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우리의 이름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업종 이름이. IT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에 초점. 인포메이션은 뭐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이 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 의미가 부여돼서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경제적인 가치다. 돈을 왕창 벌 수 있거나 돈을 왕창 잃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 정보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난리지. 자, 이거는 이제 정보를 다시 한 단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 자체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지혜는 뭐냐? 지가 경험이 축적된 상태나 능력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요거, 여기 플러스 경험이 들어가 있네. 이런 거요. 네. 자, 그래서 이해 수준은 이주음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관계를 이해하자, 패턴을 이해하자, 원리를 이해하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래지향적. 여기는 이미 일어난, 단순한 사실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기록이 됐어. 그럼 끝난 거야. 과거야. 벌써. 현재도 아니고 과거야. 맞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다. 다 이쪽으로 가는 건 과거 지향적이다. 지식마저도 사실은 과거 지향적. 왜냐하면 지식도 되게는 쓰여진 거잖아요.
이 자체도 과거지향적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 지혜는 뭐예요? 자, 지혜를 발휘해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자,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은 어떠한 미래, 뭐 짧은 미래, 먼 미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예요. 미래의 어떠한 비즈니스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봐. 지혜를 발휘해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위즈덤은 미래지향적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식, 정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싶어요? 아니면 위즈덤을 많이 갖고 싶어요? 말해서 무엇하리요? 네, 지혜를 갖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관련된 확장된 신세계의 언어들은 이제 저런 식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저 지혜와 비슷한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즈덤은 일반화되는 이야기고, 자, 인사이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위즈덤이 아주 센 경우를 인사이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IT 관련된 인사이트를 측정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이름은 기술사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일단 안 할 수는 없네. 그죠? 데이터, 개더리. 그러니까 정보를 또 만들어야 돼. 정보도 개더리. 그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뭉쳐진 또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버무려서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IT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그걸 하려고 여기 이제 내일 주말에 오고 계신가요? 맞죠? 네, 인사이트가 생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식도 주워 담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와가지고 보니까 정보를 뜨문뜨문 보고 계신 건가요? 데이터는 책 속에 있다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는 책을 받았으면 됐어, 그죠? 네. 네. 여기 이제 왼쪽에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별것도 아닌 다 아는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게 그려놓고 썼다. 저렇게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처럼 왜 그렸을까? 그냥 네모로 그리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도식을 아메리카노 그리면 안 돼요? 딱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그렸지? 반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그렸지? 왜 하필 이거 해야 돼요? 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고, 예, 예를 들어서, 정보와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라. 시험장에 엉뚱하게 나왔어. 그러면 정보하고 지혜만 쓰면 안 되지. 당연히 정보의 원천인 데이터도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정보가 다시 축적된 난리도 써야 되고. 그저 물어본 것만 쓸래. 그러고서, 정보하고 지혜만 쓰시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 없다. 잘 맞기 어려워 보이죠? 네. 물어본 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본 것만 써. 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썼는데. 이제 나중에 자꾸 엉뚱한 거 쓰니까 교수들이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물어본 거에 충실하게 답하세요.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충실하게 또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거꾸로 여기다 데이터, 정보, 지식, 유지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채점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썼어요. 답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그냥 커먼 센스, 상식하고 굉장히 균형한 그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 대중과 비전문가들과 또는 전문가를 전부 통틀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잖아.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역량이 떨어지네. 경험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그렸을 텐데 경험이 없나 봐. 그다음에 지식에 이렇게 정의된 지식이 없을 거잖아.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근데 어디서 보고 이런 거 썼지? 굉장히 괴상한 수험생. 우리는 창의적인 수험생을 원하긴 하는데 괴상한 수험생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피라미드처럼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기에는 왜 피라미드처럼 그렸는지 안 써져 있죠.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규모나 양에 대한 부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기 지금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는 많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자 그런 거를 누군가가 해놨어야 되잖아요. 안 해놨어.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도 존재할 때 저는 어떻게 돼요? 실제 세상에서도 지혜는 드문 거예요. 맞죠? 지식으로 정의된 것도 드문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많이 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근데 그것을 지금 로봇이 하고 있죠. 그 로봇의 이름은 챗GPT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면서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합니까? 아니면 지금 연결을 잘하고 있습니까? 계산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 문제를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나 같은 사람은 그걸 쓰는 거예요. 자, 저거를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일반적인 이 업무 분야에서의 RDB에 집중을 했다면 자, 이제는 그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저것을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이죠. 챗 GPT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저거를 단시간에 대규모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는 막 쓸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공부를 하면은 외워서만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생각해서 쓰는 건가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막 떠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연습이 이 기술 과정의 전체예요. 근데 이 연습이 쉬우면 벌써 다 시험 보러 다 깨겠지.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서 6개월, 1년, 2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풀면은 여러분이 학교 가는 시점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지식 오리엔티드가 너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가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비중을 계속 공부하는 방식의 비중을 옮겨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챗GPT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챗GPT한테 시키고 싶어요? 당연하죠. 시킨다고 뭐 돼요? 시키는 것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 결과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연결하거나 기존의 문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는 쪽으로 썼을 때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쪽으로 쓰고 있나요? 기술들이? 챗GPT 통해서? 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네. 대기업들은 이미 이거 연습을, 챗GPT가 아닌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내에서 지식이나 업무 프로세스나 정보 뭘 하려고 할 때 처리하는 거 막 어떻게 하는지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더 심각해요. 시스템 써도 되게 많고 프로세스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애한테 공부를 시켜가지고 포털에 들어가면 한쪽 창에 걔가 떠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지금 업무 체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답을 줘요. 그래서 해당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링크까지 제공해서 클릭하면 바로 이동시켜요. 근데 그 연습을 계속 이미 한 7, 8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들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챗 GPT처럼 글로벌하게 본능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지는 않아요. 사내의 고급만 학습하고 그런 기술들은 이미 그래서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다 한정한 거예요. 지금 계산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국내에서 이걸 제일 잘할 것 같은 기업. 아니, 국내에서. 여러분 평상시 어디서 검색했어요? 네이버. 네이버예요. 아, 왜 이러십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지금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어디예요? 네이버예요. 하이퍼 클로버 X잖아요. 교사 공부하시면 이거 알아야 돼요. 네, 기업 수준에서 그거를 하는 거 같아요. LG에 인공지능 AI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엑사원이라는. 그래서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얘기고요. 이제 지금 나머지 그 카카오나 KT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그 챗 GPT를 가져다가 지금 빠르게 응용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못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로 학습을 시킨 하이퍼 클로버 X랑 그다음에 영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얘랑은 학습할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MS 빙이나 또는 구글이나 결국 빙의 뒷모습은 챗GPT잖아요. 오픈AI. 따라잡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는 이미 구글 때부터 있었어요.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망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 잘 나가고 있죠. 네. 그 언어의 그 한계나 장이나 그 환경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깬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네이버처럼 네. 국내 로컬 영역에서 이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이 국가들은 이미 구글에게 다 점령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 걸 투자하거나 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지역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그 정보 다 누가 입력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입력했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구글이 그걸 뒤질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의 DB에다가 우리가 다 쌓아줬으니까. 근데 그걸 얘가 학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쓸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맛집 검색해서. 구글 검색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구글에다 그거 안 집어넣어줬거든요. 우리 국민들. 네이버에다 다 넣어줬잖아. 네이버 거기다가 막 저기 댓글 리뷰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었죠. 네이버 검색이 정확도가 엄청나거든요. 신뢰도.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례라고 하면 그러면 사례로 경험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써야 돼요.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뭐 LG 엑사원 어떻게 될 거다. LG 엑사원은 대단히 기업 능이에요. 근데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는 어때요? 범용이죠. 온 국민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용한 결과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이퍼 클로버 X의 API를 제공해서 오픈 AI처럼 국내 그 벤처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엄청 지금 탄생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결된 제너러티브 AI 있잖아요. 생성형 AI. 얘는 말로 말하면 그림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이것들을 API로 제공받고 이건 공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이 기업들. 네이버는 이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그쪽을 계속 많이 써주면 더더욱 네이버는 손 안 대고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요. 플랫폼의 경쟁력. 네, DB에서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용어가 나오고요.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용, 쉐어드 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앞자를 따서 통조 운공 이렇게 외우라고 막 하죠.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렇게. 네. 그래서 실시간 접근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접속하잖아요. 같은 데이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원한다. 근데 내용을 보려고 합시다. 이런. 사실 이 부분이 비즈니스를 혁신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다 때려 넣어서 기술적으로 전자적으로 집어넣고 원하는 때 비즈니스적으로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다 기록해서 또 나중에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문서화된 거를 가지고 모두가 날잡아서 회의 때 모여야 돼. 그리고 전달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100%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왜곡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들이 1차, 2차, 3차 전파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그걸 계속 전달받는 쪽에 잡음이 계속 들어가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걸 들은 사람에게는 왜곡된 정보가. 이게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실세계에서 하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자적인 데이터로 중앙에 집중해 놓고 모두가 거기에다가 때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찾아보게 만들었더니, 예,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의 리드 타임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리드 타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하게 된다? 시장의 대응이 늦어져요. 시장의 대응이 늦으면 소비자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고객을 잃으면 그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없다? 네, 언젠가는 망한다. 연결이 되시죠, 지금 비즈니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특성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망치 빌려서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망치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데이터 누가 잡고 있어요. 그럼 다른 애가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예,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모두가 모아놨지만,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이게 유저가 10명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저가 수천 명, 수백만 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동시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얘를 가서 찾으려고 요청하는 트랜잭션, 이것들이 그 하나를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전자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해결 못해요. 얘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되면 데이터가 우리가 깨진다고 이야기하죠. 네, 데이터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예, 그런 그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말로 지금 얘기하지만, 그 트랜잭션 막 까보면 트랜잭션이 뭐예요? 0101 시그널이에요. 맞죠? 근데 배열 순서가 틀렸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이 동시에 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기 신호. 전기 신호가 동시에 빡빡 하고 걔한테 달려갔어요. 근데 걔는 뭐냐? 물리적인 매체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저장 공간이 이거 물리적인 매체잖아요. 그 매체에 특별한 주소값이 있어. 이 주소값도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주소값을 향해서 전자적인 신호가 가서 걔를 읽어오려고, 예, 접근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오작동을 하면 전기 신호는 그걸 어떻게 한다? 0101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데이터가 변경된다. 아시겠죠? 예. 가장 쉽게 그걸 하는 방법은 자석을 가져다가 문질러 버린다. 왜냐면 결국에는 원천은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으로 가져다가 문질러 버리면 포맷돼 버리죠. 사실 이게 실체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매핑, 메타라고 얘기하죠. 이 매핑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 매핑된 메타를 계속 축적해서 층층층층 쌓아서 이걸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물리적인 매체 주소에 접근하는 이 과정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층을 타고 가는 이 중간중간에 릴레이를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 스토리지 안에서는 그거를 처리하는 애를 IO라고, 네, 들어보셨죠? IO,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 IO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녀석은 스토리지 안에도 OS가 깔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뭉텅그리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제어를 하고 있는 애 중에 그 안에 OS가 없는 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를 처음에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OS가 커스터마이징 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걔가 그것만 잘하도록 계속 특화시켜서 만들어.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의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녀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장애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러로 이중화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깨지면 다른 쪽 컨트롤러로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안 넘어가면 이제 장애가. 근데 컨트롤러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 이 OS들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한계가 있죠. 클럭 스피드를 넘어가면 뻗어요.
그런데 두 개의 컨트롤러가 평상시에 작동하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있다가 얘가 죽으면 넘겨가는 구조거든. 그러면 얘가 갑자기 부하를 엄청 받았겠죠. 그런데 얘가 뻗을 때도 사실 부하가 팍 차가지고 뻗었어. 죽었어요. 이쪽으로 넘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같이 죽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장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전기 신호를 왕창 거기에다가 쏘았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우리 좀 엔지니어 같다, 그죠? 네. 서버 같은 것도 장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전산실에서 코드에다가 이 장비 꽂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수 없으면 서버가 나가요. 보드 나간다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서지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전기적인 에너지들은 얘가 완벽하게 균형 상태를 그 케이블 안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딱 꽂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전기 에너지가 확 밀려 들어가면 그러면 원하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이 전력 용량 설계를 넘어가.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밀려서 보드까지 가버립니다. 보드가 타버리거든요. 그럼 타지 않아도 거기에 소자들이 전기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얘가 그 안에 소자들 안에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결국에 헤로돈하고 프린트한 거잖아요. 원래 거대한 케이블로 이렇게 해서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나노 수준으로 미세하게 케이블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걸 타고 가서 실제 케이블로 연결하면 똑같이 만들어. 근데 여기에 대규모 전압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리선이다. 그럼 구리선이 어떻게 돼? 녹아버리죠. 똑같은 일이 그 안에서 보드에서 벌어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기 전에는 굉장한 첨단 무슨 제품들을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스토리나 네트워크 장비 보면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서버도. 근데 나중에 뜯어서 안에 보면은 뭐 없어. 그런 보드의 이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연결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 단자도, 그 다음에 전류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구리선목 감아놓은 것 같은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책에는 굉장히 어렵게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지 안에 DB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 지금 쌓는 거를 어떻게 잘해볼까. 지금 그거 지금 데이터베이스 이야기잖아요. 맞죠? 뭐 스토리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그런 심지어는 폰에도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요.